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금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 뉴욕 증시는 엇갈린 양상을 어제도 펼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틀째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중국 정부의 개입 계획이 발표되면서 원자재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관련 주들에서 하락세가 짙었는데요. 3대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수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이틀째 약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약세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62% 내림세가 나타나줬습니다. 33,823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소폭의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0.04%가 빠지면서 4,220선의 종가를 형성해 주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올라줬습니다. 0.87%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4,161선의 거래를 마쳐줬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수들 어떻게 지금도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 살펴보시면 500명대로 또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507명입니다. 주말을 앞둔 만큼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의 상황 어떤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여전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0.07%의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3,267선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0.76%의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천선 위에서 어제 거래 마친 이후에 더 강세를 더해가고 있는 우리 코스닥 시장입니다. 1,011선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지수는 지금 0.36%의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30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323종목이 오르고 있지만 507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694종목은 상승하고 있는데 반면에 568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에서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짚어보니까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820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889억 원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2,768억 원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요. 기관과 개인은 팔아내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64억 원, 또 개인 투자자는 439억 원 순매도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670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 1위부터 10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카카오의 상승률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5%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15만 5,500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SM의 지분 인수 소식도 전해져 있고요. 카카오뱅크의 상장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시총 3위 자리 굳히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이버도 오르고는 있지만 카카오의 상승세를 이제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상승세는 미치지는 못하면서 2.7%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40만 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는 살펴보시면 2.92%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에 가까운 강세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확고한 실적으로 방향성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진다라고 전해져 왔는데요. 그러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쥐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재확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0.56%의 강세를 보여줍니다. 27만 500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오롱 플라스틱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에 호실적인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에는 14%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고가보다는 조금은 빠지면서 윗꼬리를 단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신양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 만에 시멘트 가격을 인상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받고 성신양배의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됩니다. 12,30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살펴보시면요.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그래도 조금은 더 많습니다. 셀트리온에서 나온 호재 덕분에 삼형제는 모두 주가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HL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8%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진양곤 회장이 HLB의 주식 1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경영 의지를 내비치면서 이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38%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5,15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리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강 구도가 팽팽해졌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오리콤은 두산그룹의 계열의 광고사입니다. 이 중앙대는 2008년에 두산그룹에 인수가 됐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앙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오리콤의 주가를 살펴보시면 가격 제한폭인 29.45%까지 가득 올라가 있습니다. 장대 항목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1,55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펙주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주들 먼저 좀 짚어볼 텐데요. 삼성 머스트 스펙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머스트 스펙 5호가 따상상에 등극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는데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6,76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른 스펙주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하나 머스트 7호 스펙의 경우에도 지금 29.91%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56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삼성 스펙 2호까지 살펴보시면 17%의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SM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지분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방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M은 지금 2에서 3% 사이에서 강세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을 먼저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서비스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1.8%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섬유의복과 의료정밀, 비금속 광물, 운수장비 업종이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창고 업종과 종이 목재 업종에서는 1%가 넘는 하락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 업종, 철강 및 금속 업종도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들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장비 업종에서 2%가 넘는 강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종이 목재와 IT 부품, IT 하드웨어, 운송장비 부품 업종에서 1%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겠습니다. 대체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이 좋은 만큼 아무래도 약보합권 정도에서만 지금 하락하는 업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방송 서비스와 인터넷, 운송, 통신 방송 서비스, 기타 제조 업종이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 SDI와 네이버, 카카오는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SK이노베이션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네, 비가 오면은 사실 네. 좀 불편한 거 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출근길 이렇게 우산을 쓰고 오니까 네. 또 기분이 또 상쾌해지는 것 같아요. 오, 상쾌해 주셨어요. 네. 네. 오, 이렇게 네. 그 빗소리가 딱 들리는 게 네. 마음이 좀 고요해져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저는 물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물소리? 폭포 소리, 저도 물소리 좋아합니다. 폭포 소리, 네. 빗소리. 네. 소리는 좋은데 네. 좀 불편하게 하죠. 불편하게 우산 갖고 다니고 불편하죠. 젖고 네. 이러니까. 뭐 근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빗소리 들으면서 라떼 한 잔 마시면서 이 방송을 준비를 했어요. 좋네요. 네, 근데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곤 있는데 우리 시장에는 이 비가 내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수 네. 상황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또 이제 전문가님께서 또 아주 관심사로 또 언급하던 종목도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장중엔 또 17만 원 선도 돌파를 했는데 어떤 종목이죠, 전문가님? 이마트입니다. 네. 이마트가 지금 이마트가 굉장히 또 어제 괜찮았어요. 네. 오늘 좀 떨어지는데 네. 오늘 좀 떨어지는데 어쨌든 어제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마트가 이제 15만 원 저점을 찍고 네. 이게 이마트 15만 1,000원이 5월 21일 날 있었는데 이제 어제 17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좀 괜찮았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마트 뭐 이렇게 17만 원대까지는 목표가 될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17만 찍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방송 보시고 여기 보시면요. 어제 이거 얼마까지 17만 1,500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 이틀 전에 요거 가기 한 이번 주인가 아무튼 그랬는데 15만 원대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또 17만 갔으니까 이것만 보셔도 괜찮게 뭐 만약에 매도로 나오신 분들은 나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17만 1,500원까지 뭐 17만 원에 걸어 놨어도 뭐 대략 제가 목표가는 17만 원 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또 다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이때 파신 분들은 지금 다시 사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마트가 뭐 차차 말할 텐데 어쨌든 지금 왜 그러면은 이 추세 보시면요. 이마트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좀 접어들거든요. 상승 추세. 그래서 지금 121선도 이평선 여기 돌파하고 또 거래량이 실렸어요. 어제. 거래량 이거 볼게요. 거래량. 네. 거래량 잠깐만요. 잠깐만 보시면 여기 밑에 네. 빨간 거 있죠. 네, 보여요. 빨간 큰 거 보이죠? 네. 요거 이제 거래량이거든요. 네. 요 봐봐요. 네. 거래량. 그리고 좀 당겨 볼게요. 이 거래량이 오. 예전에 이때 얼마냐면 이때 18만 원 할 때 거래량 네. 이만큼이었잖아요. 근데 요만큼 뭐 이거보다 뭐 크진 않지만 이거 이후로 이제 거래량 없었잖아요, 거의. 근데 갑자기 거래량 취소했거든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7만 원까지 120일선 장기 이동평균선 돌파하고 좀 하락 추세가 끝나고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좀 이마트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마트가 진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마트 항상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이마트 믿음으로 가는 거지. 믿음으로. 그쵸? 이마트 네.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근데 이마트 믿고 있었다고 이러면서 네. 진짜 믿고 있었어요. 어. 이거 아세요? 믿고 있었다고 이거 유행어 아세요 혹시? 들어본 것 같아요. 그거 네. 원래 일본에서 하던 건데 어. 그거 있어요. 이마트 어이 믿고 있었다고 뭐 이거 있거든요. 원래 그 약간 애니메이션 이런 데 많이 나와요. 네네. 일본에서 막 어이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상한 추임새인데 네. 아무튼 저는 진짜 믿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 저는 이마트와 정용진 이 부회장님을 진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진짜 이번에 좀 올라갈 것 같고 17만 원 찍고 그때 목표가 찍고 파셨으면 다시 저는 매수해도 좀 괜찮지 않나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마트가 좋은 흐름을 보인 데는 뭐 전문가님께서 이미 관심주 하실 때도 많이 짚어주시긴 했는데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이베이를 이제 품습니다. 이베이. 신세계 그룹이 이제 네이버와 또 손을 잡고 국내 최대 온라인 오픈마켓 업체인 이베이 코리아의 유력한 새 주인으로 떠올랐는데 어쨌든 신세계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세계 그룹에서도 지금 인수 주체가 이마트예요. 이마트. 그래서 이마트가 요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어요. 뭐 이거 말고도 원래 내재 가치는 좋았는데 그래서 웃긴 게 어제 같은 경우 이마트는 17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네. 근데 신세계 그 모회사인 신세계는 별로 안 좋았어요. 신세계는 어제도 떨어졌어요. 어제도 4.4% 떨어졌어요.
4.4% 떨어지고 오늘도 뭐 2%가량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인수 주체가 신세계 그룹 중에 하나의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그러니까 신세계가 아니라 신세계가 이제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마트. 근데 이제 신세계가 모회사라 가지고 같은 네. 계열사죠, 계열사.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마트가 이끌고 있는데 네이버와 함께 해가지고 지금 이베이 코리아를 50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압도적인 이커머스 공룡. 네. 공룡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50조가 여러분 이게 이 기존에 이 틀을 뒤흔드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진짜 큰 금액입니다. 이거 이따가도 좀 말씀드릴 텐데 아무튼 굉장한 지금 이유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이마트와 네이버도 좀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베이 코리아까지의 계약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전문가님? 지금 뭐 여러 가지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조 원대 안팎으로 뭐 최종 매각가 뭐 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다른 입찰자들과 협상도 계속하기로 했는데 아무튼 뭐 거의 제가 봤을 땐 거의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고 그때 롯데랑도 막 이렇게 맞아요. 접근했는데 어쨌든 이마트와 네이버의 이 막강한 또 자본력과 힘이 롯데를 이기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번 주 내로 이마트를 최종 인수자로 선정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대부분 한 70% 80%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반 쿠팡이 이제 나스닥 상장하면서 굉장히 크게 떠올랐는데 네. 이 쿠팡을 제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마트다. 이마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쿠팡 팬들이 지금 이 방송 보면 안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이마트가 이길 것 같아요. 쿠팡 그러니까 이마트의 라이벌은 쿠팡이에요. 뭐 지금 뭐 카카오와 라이벌 네이버 이러잖아요. 그렇죠. 카카오와 네이버가 한판 붙고 이마트와 쿠팡이 한판 붙는데 저는 이마트가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한 또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번에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하면서 이마트를 비롯해서 신세계 그룹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신세계 그룹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제 굉장히 커졌고 원래 이제 신세계와 이마트의 지금 온라인 사이트가 쓱닷컴이죠. 네. 쓱닷컴 SSG. 그래서 지금 최근에 SSG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쓱 해가지고 요즘 뭐 공유와 또 공효진 해가지고 이렇게 CF 모델로도 발탁됐고요. 자,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고 또 야구단도 야구단 뭐 해가지고 뭐 하잖아요. 랜더스 뭐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쓱닷컴이 원래 보시면요 그 시장 점유율이 2.4%밖에 안 됐어요. 언제? 작년에. 네. 지난해 2.4%인데요. 야, 이번에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품에 안았잖아요. 안으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유율이 14.8%로 늘어납니다. 14.8%. 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쿠팡을 이길 것이라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네. 이게 수치적으로 그래요, 실제로. 수치적으로 지금 쿠팡이 13%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쿠팡이 쓱닷컴은 이제 2.4%고 쿠팡이 이제 뭐 거대 공룡 해가지고 이제 미국도 막 진출하고 하면서 13%로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온라인 시장에서는. 물론 오프라인에서는 당연히 이마트가 1위고 온라인에서는 이제 쿠팡이 1위였는데 이제 이거 이베이 품으면서 이제 이마트가 쓱닷컴하고 이베이랑 합쳐서 쿠팡이 13%인데 이베이 합치면서 14.8%로 올라가면서 1위가 됩니다. 신세계, 이마트, 이베이 그리고 네이버 이 4형제 독수리 4형제처럼 이 4형제가 쿠팡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쿠팡을 박살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 쿠팡은 사실 뭐 쿠팡 주주들은 좀 약간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일단 쿠팡은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고 이제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마트가 이제 네이버와 이베이와 신세계 여러 이런 형제들과 함께 굉장히 커질 거라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마트가 이제 이베이 코리아 품으면서 23조 9천억 원까지 올라섰는데 쿠팡이 이제 기존 시장 점유율이 20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고 이 아까 전에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쓱닷컴하고 이베이 코리아 네이버 쇼핑도 있잖아요. 네이버 쇼핑까지 합하면 50조 7천억 원으로 그냥 압도적인 1위예요. 쿠팡이 20조인데. 그럼 이제 네이버 쇼핑도 여러분이 그냥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쇼핑을 네이버에서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이버.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접근성이 편하니까 그냥 뭐 네이버 검색창에 뭐 쳐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뭐 쉽게 검색하고 쳐보면은 뭐 하나 나오고 그걸로 이제 뭐 이게 또 가격을 각 뭐 11번 가든 뭐든 뭐 옥션이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쿠팡이든 이런 거를 가격별로 최저가 뭐 이런 걸 네이버가 손쉽게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뉴스나 언론사도 네이버 쪽으로 막강하잖아요. 지금 사실 뭐 네이버가 막강한 그 모든 언론사들을 약간 통합시켜 놓은 그런 사이트가 돼버렸는데 네. 예전에 이제 다음과 네이버인데 다음이 이제 약간 떨어지면서 네이버가 완전 올라섰고 지금은 이제 다음과 인수합병한 카카오가 또 새로운 카카오톡으로 언론을 하고 있는데 그 카카오톡에 뭐 탭 옆에 돌리시면요 그거 나오잖아요. 네. 뉴스라는 네. 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네이버가 1인 것 같아요. 이 언론 업계에서는. 자 그리고 네이버가 쇼핑의 막강한 공룡으로 또 들어섰는데 네이버 쇼핑과 이베이 코리아 그리고 이마트 신세계 쓱닷컴 야 이 연합군이 지금 손을 잡고 꽁꽁 이제 끌어안고 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마트 진짜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정말 믿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16만 3천 원이거든요. 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세계 주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신세계는 제가 이거는 지금 주가를 잠깐 보시면요. 네. 이게 이마트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기존에. 그쵸. 기존에 네. 이게 왜냐면 예전에 21만 원 선이었는데 신세계도 괜찮았는데 30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신세계 자체적으로 힘으로 올랐다기보다는 그 현대백화점 막 저번에 여기 여의도에 막 들어서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10년 만에 들어선 여의도 백화점 뭐 이러면서 여의도에 있는 백화점 뭐 그러면서 백화점 붐이 한번 일었거든요. 이상하게 코로나인데 오프라인 백화점 붐이 일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덩달아서 올랐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그 바람을 못 탔습니다. 이마트. 그래서 저는 신세계는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이마트는 여기서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네요. 여기 1월 이후로 떨어져가지고 저는 이런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 효과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이것도 한 20만 원 가량 단기 고점까지 오르긴 했는데 이 추세가 이 떨어진 것만큼 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또 이번에 신세계보다도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는 주체가 바로 이마트다라고 했을 때 이거 막강한 쇼핑을 쿠팡을 넘어서는 지금 막강한 업계 우리나라의 공룡이 되기 때문에 이마트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에서는 전문가님께서 자주 언급하시던 이마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가 전망 좀 알아봤는데요.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됩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상승할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테이퍼링이 뭔지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점점 가늘어진다라고 네. 해석해지고 뭐 점점 약간 뾰족해진다 뭐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뭐 감축하는 거죠. 가늘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죠? 이렇게 뭐 두껍고 컸는데 이렇게 좁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이 시간이 되면서 이게 뭐 테이프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테이프가 이게 가늘어져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에 하던 그 뭡니까? 그 양적 완화 막 돈을 풀고 이런 것들이 점점 좁혀지는 과정이 테이퍼링이다. 라는 것으로 유동성의 확대 속도를 점차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회복세를 어느 정도 이제 완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회복세를 완화하면 안 되겠죠. 회복세로 인한 과열을 완화할 수 있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풍선을 불다 보면요 어느 순간 가면 풍선이 뻥 하고 터져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가 무너내리지 않도록 하는 거고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예전 유럽의 상황 안 좋은 상황 하나 말씀드릴게요. 유럽에 예전에 독일의 히틀러 시절 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야 그때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어떻게 됐으면요 그 뭐 빵 한 조각 살려면 지금 우리 뭐 빵 한 조각 1,000원, 1,500원 이렇게 딱 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빵 한 조각 살려면 어떻게 됐으면 술에 돈을 끌고 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네. 예전에 뭐 경제학 뭐 이런 거 그게 만약에 왜 술에 돈을 끌고 와가지고 빵 한 조각 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커지면은 그쵸. 그래서 지금 테이퍼링을 하는 이유가 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인플레이션 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 있거든요. 경제학적으로. 그래서 막 혼돈의 카오스의 인플레이션이라 보면 됩니다.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물가만 진짜 엄청 높고 진짜 경제 사람들은 살기 힘들어지는 지금 약간 일본도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일본이 왜 그럼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일본 사람의 그런 비슷한 저랑 말 비슷한 소득 수준이다. 그러면 제가 훨씬 더 살기 편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 뭐 그런 거 있죠. 햄버거 지수, 빅맥 지수 이런 거 그쵸, 하면요. 네. 맥도날드 하면요. 일본이 다 거의 다 비싸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어떤 거 일본이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지만 일본에 살면요. 그 소득도 우리나라보다 높긴 하지만 1인당 GDP가 워낙에 또 물가가 높아서 우리나라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막 되게 조그만 집에서 막 이렇게 살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이시죠? 네. 우리나라 이 드라마 보면요, 막 의리아리가 펜트하우스 막 이런 데서 살고 이런 거 많은데 일본은 막 소박하게 막 조그만 집에서 막 이렇게 뭐 만들어 먹고 막 힐링한다 그러고 막 소박하게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일본의 서민들 실제 생활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진짜 힘들게 산다고 합니다. 힘들게.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래서 물가를 이런 거 잡아야 돼요. 네. 왜냐면 서민들이 힘들어진다 물가.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면은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테이퍼링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테이퍼링의 또 한 가지 방법으로 테이퍼링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채권을 해서 채권을 뭐 사들이거나 팔고 뭐 이런 채권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금리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말했듯이 금리 인상을 2023년까지 두 번 한다 해서 금리를 조금씩 높이면은 물가를 좀 약간 조절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테이퍼링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도 테이퍼링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경험이 꽤 좋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죠, 전문가님? 네, 2013년에 처음으로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용어를 경제학적으로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 썼는데 그때 증시가 굉장히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해가지고 단기간 10%에서 15% 폭락하는 이런 경험이 발생이 됐습니다. 뭐 안타깝긴 한데 그 당시는 뭐 어쨌든 뭐 너무 많이 올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뭐 그렇게 많이 올랐다 보시고 자 그리고 2013년 양적 완화를 근데 하지 않으면은 양적 완화를 이제 계속 너무 하면은 또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언젠간 좀 터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테이퍼링보다 재정 정책이 소진되는 거 뭐 여러 가지를 걱정하는 뭐 여러 가지 사례도 있는데 어쨌든 과거에 한번 폭발했어요. 폭발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약간 반복했을 때 걱정 이게 다시 좀 제기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테이퍼링이 시작이 된다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할 것 같은데요. 얼마나 충격을 주게 될까요? 네, 뭐 2023년까지 금리 두 차례 올리겠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금리 부분만 살펴보시면 다른 테이퍼링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겠지만 금리 부분만 보시면요 일단은 뭐 2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2년 동안 천천히 하는 거기 때문에 전 단기간에 폭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급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왜 그러면 2008년에 바로 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막 리먼 브라더스 같은 공룡들이 막 무너지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진짜 2008년은 미국 역사상 가장 대공황 이후로 가장 최악이었어요. 그냥 100년 만에 찾아온 제2의 대공황이었죠. 그쵸. 실제로 그랬고 지금 최근에 뭐 약간 흔들리기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저는 2008년에 주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비교하면 이번 거는 약간 장난이에요, 장난. 그러니까 장난. 이번에 1,400까지 떨어지고 뭐 미국 다우나 S&P 뭐 이렇게 떨어졌지만 그때는 그냥 미국 다우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때는 진짜 막 다우가 막 50%, 60%, 70%막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때보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지수 수치적으로 따져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 코스피가 800포인트까지 갔었죠. 근데 이번에는 1,400까지 떨어졌고 물론 경제 규모나 이런 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퍼센트 상으로 따져도 고점 대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근데 한 번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이라는 사건을 한 번 겪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아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번 그러니까 매를 처음에 이렇게 딱 한 대 맞으면 엄청 아파요. 맞아요. 근데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서 매를 한 10대 맞잖아요. 네. 11번째는 별로 안 아픈 거예요. 이상한 심리. 많이 맞아보셨나 봐요. 아니, 그래서 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느끼셨을 건데 네. 직장 생활도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요.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하다가 사람 적응의 동물에서 한 2달 되면요 이제 또 네. 적응돼서 뭐 그러려니 합니다. 음. 백수 생활하다 갑자기 직장 오면요 되게 힘든데 한 2달 되면 그러려니 하다가 또 여기서 고비 가죠. 이제 6개월 1년 되면요 지겨워가지고 네. 지루해지고 이제 만사 귀찮아서 또 고비 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면요 이미 테이퍼링 겪어봤으니까 네.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충격은 없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테이퍼링 그만큼의 충격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기는 하셨는데 언제쯤 시작할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테이퍼링 뭐 미국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테이퍼링의 가장 지금 핵심적인 논란 2023년까지 2번 올린다고 했으니까 이거 금리 인상 말고도 여러 가지 채권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 그러니까 정책으로 테이퍼링에는 뭐 어떤 게 있냐고 예상을 해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 뉴딜 정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뉴딜 정책 그때 왜 그러면 뉴딜 정책이 왜 일어난 거면 그때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경기가 폭삭 내려앉으니까 뉴딜 정책으로 뭔가 막 건설을 하고 막 이렇게 막 다리도 만들고 건물도 짓고 이러면은 경기가 안 좋은데 회사들이 이제 뉴딜 정책 하면은 막 건설하고 막 다리 짓고 하면 결국은 인건이 필요하잖아. 아니 그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잖아요. 노동자들 하니까 노동자들 임금을 줘야 되고 급여를 주게 되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진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바로 양적 완화죠. 그리고 아니면 돈을 막 풀다던가. 돈을 막 이렇게 대출 금리를 낮춘다거나 아니면은 돈을 막 이렇게 채권 발행 등을 통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푸는 거예요, 푸는 거. 채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막 이렇게 풀어주는 최근에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거 있었는데 작년에 네. 그 돈 받으셨죠, 정부한테. 앵커님. 그쵸. 그 뭐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다들 받지 않았나요? 저도 받았어요. 네. 재난지원금에서 한 사람 나고 10만 원, 20만 원 막 주고 네. 그랬잖아요. 가족들 해가지고도 주고 뭐 3인 가족은 80만 원 주고 뭐 4인 가족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주고 개인적으로도 경기도 뭐 서울 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그 양적 완화예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지니까 살기 힘들게 돈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냥. 헬리콥터 경제처럼. 뿌리는데 이제는 그거를 하기 약간 애매해진 게 이제는 그때는 이제 돈을 막 푸는 건데 왜 그러면 사실 그거 10만 원 받아봤자 진짜 부자들은 의미 없어요. 그렇죠. 근데 10만 원 받으면 기분 좋은 사람들이 서민들이잖아요. 서민들이라 가지고 서민들이 이제 그런 것들로 양적 완화, 경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돈을 안 푼다. 이제는 재난지원금 지급 안 한다. 이런 게 바로 테이퍼링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소상공인들 막 이렇게 막 어떤 데는 막 옛날에 뭐 업종들에 따라서 뭐 호프집, 술집이라던가 아니면 PC방 이런 데, 당구장 이런 데 못 하겠잖아요. 그런 걸로 막 지원금 해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지원해 줬거든요, 정부가. 근데 그것도 이제 못 하게 이제 풀지 마라. 지원해주지 마라 이런 것들. 그리고 실업자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여행사들에서 잘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 여행사 직원들 막 하나투어 모더투어 이런 직원들 집에서 놀고 있으면 그 실업자들을 위한 뭐 지원금이 되게 컸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줄여 나가는. 그 돈을 그때는 막 실업자들한테 막 200만 원, 300만 원 줬다. 그럼 지금은 이제 그거의 절반만 줘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실시를 할 겁니다. 네. 미국에 발 맞춰서. 근데 미국만큼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이 그걸로 좀 주가 떨어져도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크게 하락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너무 낙관론을 가지는 것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테이퍼링보다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게 너무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쵸, 예. 지금 시장 뭐 코스닥이 또 1010포인트 넘어섰고 해가지고 맞아요. 여러분이 항상 그렇다고 막 돈을 막 영끌해가지고 베팅하고 이런 거는 좀 안 네.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좀 슬슬 좀 팔 시기가 좀 돼가지 않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념부터 사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양갈래 원민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네이버 주가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네이버는 39만 1,500원에 시작해서 지금은 39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카카오에게 질 수 없지. 카카오에게 질 수 없지, 그쵸? 아, 네이버가 네. 진짜 카카오에 질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 근데 지금 경제 업계에서 네. 제일 지금 자존심 상하는 회사가 네이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는 카카오 올라가도 뭐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쵸. 네이버는 진짜 네. 계속 1등을 이렇게 유지하다가 1등 유지하다가 이렇게 막 이게 역전되고 이러잖아요. 그쵸. 야, 우리가 진짜 쟤네한테 지냐 막 이렇게 진짜 네. 심각할 겁니다. 그럴 스스로.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네. 네이버는 그래도 한 20년 동안 1위 자리를 고수를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2001년, 2000년도 닷컴 버블 있을 때부터 네이버는 그 당시부터 계속 치고 올랐던 기업이고 검색어에서는 지금도 1위고 검색 기능에서 근데 최근에 시가총액이 이렇게 뒤집어졌다. 야, 이 네이버의 지금 상당한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하지만 뭐 네이버 역시 같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만큼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네이버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네이버 괜찮습니다. 또 네이버 그러면요 바로 최근에 신세그룹의 이마트와 함께 또 이베이 코리아 인수가 지금 유력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고 또 네이버 쇼핑과 이마트, 쓱닷컴, 또 이베이 코리아 합하면요 쿠팡을 2배 이상 그 시장 규모로 제압할 수 있는 엄청난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 정말 이 대단한 규모로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더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거라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면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 지금은 주가가 좋은데 그렇죠. 카카오는 저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요. 이게 좀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면 카카오의 주력 그 고객들을 보면요. 네. 내수 산업이에요. 내수 산업. 그러니까 카카오의 주력 고객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네이버의 주력 고객은 전 세계예요. 네. 실제로 이 카카오의 카카오톡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많이 쓰고 외국에서는 잘 안 쓰는데 라인은 지금 뭐 아시아권이라던가 뭐 미국이나 뭐 유럽 다 이렇게 진출해가지고 라인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네. 라인 메신저 그럼 진짜 많이 쓰고 있고 일본에 뭐 영화에도 막 라인 메신저 가끔 나와요. 네. 영화 뭐 일본 영화도 보면요. 그 정도로 라인을 많이 쓰고 그래서 지금 카카오의 그 라이언 있잖아요. 그 캐릭터랑 네이버의 캐릭터 있잖아요. 네. 두 개를 이렇게 외국인한테 딱 보여주잖아요. 네. 그럼 라인 네이버 캐릭터는 아는데 카카오 캐릭터는 거의 다 몰라요. 그러니까 캐릭터 저런 캐릭터 처음 보는데요 이러는데 외국인들이 라인이다. 익숙한 뭐 되게 귀여워 막 카와이 막 이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일본인들 막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희는 오히려 반대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네. 카카오가 먼저 카카오톡으로 선점했기 때문에 네이버가 여기서 후발주자라서 못했는데 네. 네이버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오. 라인으로 진짜로 네. 이거는. 자, 그리고 네이버 자체가 전 세계인들을 공략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카카오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약간 더 좁혀지고 있는 게 뭐 카카오 택시가 외국에서까지 먹힐 거라고는 전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뭐 우버 같은 미국에서 뭐 우버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렇고 뭐 카카오뱅크가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먹힐까? 저는 뭐 그쪽에서 또 미국이나 막강 금융권이 있기 때문에 뭐 보험이라던가 카카오 보험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카카오 증권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나 뭐 이런 해외 시장에 뻗어 나가긴 약간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근데 네이버는 방금 전 이 이베이 코리아 이거 인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만 보셔도 이베이가 원래 미국에 본사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을 되게 핵심 축입니다. 이베이가.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이베이의 자회사가 이베이 코리아인데 그걸 인수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명성을 떨치는 이베이도 이렇게 하고 네이버 쇼핑이라던가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 이혜진 님이 이제 총수잖아요. 거의 네이버의 총수인데 지금 대표라고는 안 불러요. 회장이라 안 부른다. 아무튼 이혜진 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의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분이 전 세계로 많이 돌으셨어요. 전 세계로 네. CIO 요즘 뭐 그러던데 전 세계로 그러니까 한국에 잘 안 있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시간 거의 없고 외국으로 진짜 일본이든 저번에 막 일본에 가서 뭐 거의 살다시피 하더라고요. 그쪽 라인 공략할 때는 외국에 계속 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카카오는 그렇게 해외 진출에 그렇게
뚜렷한 거를 펼치지 않아요. 아니 물론 해외도 하고 있는데 네이버만큼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AI 기술도 보면요. 네이버 AI가 좀 더 앞서 있어요. AI 인공지능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네이버는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커 있는데 카카오는 인공지능에서 네이버만큼 이렇게 뚜렷한 성과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한 10년, 20년 뒤에 갔을 때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뭐 네이버가 좀 더 전 세계적 글로벌하게 좀 더 성장해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그런 거 있죠. 카카오가 만약에 해외 진출을 지금부터라도 역량을 펼쳐가지고 네. 막 네이버처럼 네이버는 완전히 그 라인 회사를 외국에다가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그러니까 라인이라는 회사는요 네이버라는 회사랑 완전 분리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라인은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나 뭐 전 세계의 법인을 설치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도는 그 라인입니다. 라인이라는 회사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이해진 의장이 또 관리하거든요. 지금 그쪽에 CIO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카카오는 그렇게 뚜렷하게 뭐 해외 진출을 하는 게 잘 없어가지고 이게 그냥 내수용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요 삼성전자, 뭐 셀트리온, 뭐 현대차 이런 거 큰 굵직굵직한 회사들 보면 거의 다 수출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삼성전자의 매출의 한 90% 이상이 해외에서 나와요. 네. 국내 5천만 명보다 해외는 70억 인구잖아요. 70억 인구. 그렇죠. 이 70억 인구를 상대로 할 거냐, 5천만 명 인구를 상대로 할 거냐, 뭐 택시 산업 이런 거 해가지고 은행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가 좀 더 저는 성장성이 더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이버 차트 보시면요. 네. 네이버 차트 보면 아직도 전 고점을 못 뚫었어요. 41만 원이었는데. 근데 지금 카카오는 지금 날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카카오는 지금 보시면 완전 오늘도 막 4%, 5% 막 이렇게 오르고 난리 났어요. 그냥. 카카오 진짜 난리 났어요. 네.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 고점이 이때였어요. 4월. 네. 4월 27일 날 12만 원이었는데 지금 15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네이버 차트로 돌리겠습니다. 네이버 차트 1위요. 전 고점을 못 뚫었어요. 그러네요. 여기가 여기 고점인데 이게 41만 원인데 지금 아직도 39만 원입니다. 이거. 39만 원 해가지고 야 이게 근데 저는 10년 뒤, 20년 뒤에 보면 네이버가 이길 것이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이버의 무궁무진한 전 세계 70억 인구에 대한 공략 이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들어보니까 해외 시장을 더 잘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전망도 밝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네. 네, 셀트리온의 이 레키로나주 바로 유럽 수출 모멘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모멘텀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유럽에 지금 진출을 잘 하고 있고 다양한 국가에서 레키로나주 허가를 받아내는 진행 중이고 유럽표가 뭐 10월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아무튼 셀트리온이 뭐 여러 가지 효능성이라던가 입증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 파키스탄 쪽에서도 지금 수출 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 대응하기 위해서 영국, 남아공, 브라질 이런 것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고 오늘 또 뭐 남아공에서 맞아요. 뭐 임상 그거 변이 실험했는데 뭐 실험해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또 뭐 효과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야, 이게 남아공은 아프리카 최남단이잖아요. 유럽 그리고 뭐 중동, 미국, 뭐 전 세계를 공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코로나든 뭐든 뭐 램시마든 트룩시마든 허주마든 유플라마든 전부 셀트리온이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근데 그렇게 글로벌하게 뻗어나가는데 차트는 반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요즘 주식시장의 추세가 뭐냐면요. 네. 글로벌하게 뻗어나가는 회사들이 좀 약세인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맞아요. 그 셀트리온.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이 글로벌한 회사들이 좀 약세인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거 근데 글로벌한 회사들은 또 나중에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셀트리온 주주님들. 그쵸. 주주님들 많이 지치셨지만 여러분 아직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이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할 때는 언제냐 말씀드릴게요. 언제 포기해야 되느냐. 언제 포기해야 되죠? 이 글로벌한 진출 뉴스가 이제 안 뜰 때 더 이상 이제 셀트리온 내수 산업에 집중한다. 네. 약간 이런 뉴스 뜰 때 이제는 해외 산업 뭐 문 닫아. 네. 약간 이런 점점점 막 이런 네. 거 뜰 때 이럴 때 그냥 파시면 돼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니까
지금 엄청나게 뭐 파키스탄, 뭐 유럽, 남아공, 미국, 일본 뭐 다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 셀트리온 지금 다시 한번 이 V자 반등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호재성 이슈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주가는 그렇게 잘 가지는 못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는 만큼 앞으로 주가 전망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전망되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여전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시장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한 이후에도 상승 탄력이 큰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 경신할지 저희 방송과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지금도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3,510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